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우원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황우려 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님들, 김황식 전 국무총리님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님 등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의지를 선도해온 SBS 미래한국 리포트는 올해로 11번째를 맞습니다. 그동안 미래한국 리포트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미래한국 리포트는 2004년 고령화 충격을 시작으로 일자리 위기와 교육 문제, 그리고 리더십의 조건과 대한민국 소통 문제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한 발 앞서 제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착한 성장 사회를 위한 리더십을 주제로 남유럽 경제 위기 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복지국가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독일과 스웨덴 등은 복지 지출 수준이 매우 높지만 사회투자적 복지와 좋은 거버넌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연금과 의료 같은 전통적 복지 지출이 높고 거버넌스의 질이 낮았기 때문에 국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복지국가는 남유럽 국가가 있는 A가 아니라 B입니다. 스웨덴까지는 못 가더라도 방향은 B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미래한국 리포트는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소 생소하지만 거버넌스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사회 정책이 없이는, 그리고 고용이 성장에 기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SBS는 작년 남부 유럽에 이어서 올 1년 동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 등 5개 나라에 대해 비교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 맞는 거버넌스의 모델은 무엇인지를 모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논의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11차 미래한국 리포트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8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제11차 SBS 미래한국 리포트, 오늘의 주제는 방금 SBS 사장 우원길 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무엇인가입니다. 이 거버넌스, 거버넌먼트나 거버너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고 거버넌스입니다. 거번이라는 게 통치, 지배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ANC를 붙여서 거버넌스가 되면은 이 뜻이 사뭇 달라집니다. 거버넌스란 쉽게 말해서 협치, 함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은 국가의 중대 사안들을 사회의 각 주체들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거버넌스라는 게 중요시되고 있는 건지 주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늦은 시각인데도 노량진의 뒷골목은 컵밥으로 한 끼를 때우려는 고시생들로 북적입니다. 최근 이곳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으로 몰리는 겁니다. 많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사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 중소도시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가족과 직장에 한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변변한 노후 준비도 못했지만 50살 넘은 사람이 갈 곳은 별로 없습니다. 말로 중장년 신바람 채용 박람 이렇게 났잖아요.
지금 와서 아무리 돌아봐도 일자리 찾을 수가 없어. 폐지를 주어 생계를 힘겹게 이어가는 노인들. 이거야 한 달 뭐 팔아봐도 돈 2, 3만 원밖에 안 나와. 뭐 뭘 돈이 어디가 있어. 아파도 병원에 갈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점차 늘어만 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게 돈이 없어 못 가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한국의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은데도 젊은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그 불안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 부족입니다. 100세 시대라지만 한 번 잃은 일자리는 다시 잡기 힘들고 일단 일자리를 잃고 나면 신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그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서 이제는 사회 소속의 욕구 또 자기 개발의 욕구로 진화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하고 다른 더 큰 의미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 이후 고용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됐고 최근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당분간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거라면 일자리도 계속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나누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 노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나누면서 일자리 사회적으로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건가 이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죠. 일자리 부족 문제는 국가 주도의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대안이 바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그리고 거버넌스입니다. 네, 지금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뭐 갓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 거기서부터 70대를 넘어선 어르신까지 일자리 문제 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의 한 중심에 일자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고민에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분이 아마도 바로 대통령 아닌가 싶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번 주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차 미래한국 리포트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SBS 임직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계 전문가와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에 있어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 행복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목표로 삼아 고용이 성장과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줄여가면서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의지와 함께 노사의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뒤따를 때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늘어난 일자리를 토대로 복지를 확대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복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 사, 민, 정 간의 대화와 신뢰를 쌓아나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BS 미래부 정호선 기자입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 우리가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이유,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끈을 한번 압축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고용 불안은 소득 격차를 넓혀서 여유가 없는 가계의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내수는 부진해지고 성장률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과 세금이란 수단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정도가 저조하죠. 자연히 임금 격차가 벌어질수록 살림살이 양극화로 그대로 직결됩니다. 이 조기에 은퇴한 사람들,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으로 내몰려서 노후를 위협받게 되고, 미래가 불안한 청춘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뤄서 저출산의 단초를 만듭니다. 대기업만을 쫓아서 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구직자들, 또 인재 영입에 실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도전을 꺼리는 무기력함이 사회에 팽배합니다. 양극화로 거치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빈곤층이 늘면서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더 많아집니다. 재정은 결국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계빚,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자영업 몰락, 사회 갈등, 청년 실업, 재정난까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고민거리들이 전부 언급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자리 사정,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과 OECD 국가들 고용률을 비교한 이 육각형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여성과 청년에서 눈에 띄게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만 너무 오래 일하는 방식으로 굳어진 근로 형태는 여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청년들의 고용률은 10년 새 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우리 고용의 골마터진 현실, 또 다른 육각형 그래프가 집약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시간, 저임금 근로자나 임시직의 비율,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등의 주요 고용 지표가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OECD 최하위권이죠. 우리나라 경제구문은 10위권이라는데 이런 괴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저임금 근로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지 못한 노동조합, 잃을 게 없다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조정 능력에 실패한 무기력한 정부, 노사정 조정 기능은 마비된 지 오래입니다. 네,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깨끗한 바다에 수려한 경관은 변함이 없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업이 추락하면서 속수무책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조선소는 한때 국내 7위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배 한 척 수주가 없습니다. 곳곳에 자재는 쌓여 있었지만은 일하는 근로자는 도통 찾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한때 미륵도 지역에 10,000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채 500명 정도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가정들을 산기구로 가정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네, 한때 2만여 명에 달했던 통영 조선업 근로자가 10,000명 이상 떠나다 보니까 주변 식당도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옆에도 지금 거의 다 문 닫고 가게도 지금 내놓은 지 거의 한 1년이 다 됐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우리 조선소 때문에 지금 묵고 사는데 이분들이 거의 뭐 없으니까. 네, 올해 통영은 고용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특정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 단기간에 수혈을 해주는 것으로 쌍용차로 인한 평택 이후 두 번째 지정입니다. 지금 어려울 때 시기에 아예 그 기업이 문을 닫는 것보다는 고용 특구로도 지정이 돼 가지고 현 상태라도 좀 유지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때 이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고용 특구 지정은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을 유지하면 사업주한테는 급여를 지원하고 일감이 없어서 쉬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생계비를 주고 또 레저나 관광 분야에서 새 직업을 찾을 수 있게 교육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돈으로 1년 동안 통영에 10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이 해고 근로자, 비정규직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정녕 혜택을 못 보고 그 혜택이 없이도 사실은 크게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들은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 정도만 정규직일 뿐 아래로 4, 5겹 겹겹이 하청으로 이루어진 조선업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냐고 비정규직만 탓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정작 가장 기묘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일자리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말 등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좋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이 정권마다 수식어는 달리했지만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노무현 정권은 역설적으로 기간제 고용 2년 제한법이 비정규직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취지와는 다른 결과에 부딪혔고요. 고졸 채용과 같은 열린 채용, 또 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 역시 이 법적 제도적 개선보다는 캠페인성으로 전개되면서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모두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결코 녹록하지 않은 과제라는 뜻입니다. 소위 기득권 결제를 받아야 될 때가 많은데 그 결제를 다 받기가 힘든 거예요. 노조 결제 받아야 되지, 자본의 결제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시민사회 결제 받아야 되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사상검토까지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야 되고,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지켜지려면 그래도 노조 또 사용자 등의 당사자끼리의 사실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반이 좀 취약했다. 네, 1980년대 이후에 어떤 요인이 일자리를 늘리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장을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주춤한 반면 근로시간을 줄이니까 일자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성장 시대, 결국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약속을 피하고서는 해법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인간의 존엄성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는 청년 실업이다. 자, 종교 지도자가 유독 이렇게 일자리를 거듭해서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는 이제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자리 고민은 절박합니다. 일자리 정책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 무엇이 달랐는지 연구했습니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고에서 일자리 정책에 있어 노사정 기능의 마비를 지적했습니다. 결국 노사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왜 거버넌스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를 협치라고도 했는데 이를 풀어보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협력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본래 민주주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 누군가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견제의 틀입니다. 불확실성을 제도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나친 견제가 재앙을 낳기도 합니다. 타협이 없는 다수결 민주주의를 비토크라시라고 하는데요.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공화당의 비토권 행사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최근 미국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거버넌스를 민주주의라는 견제의 틀 위에 신뢰와 타협을 보탠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해 집단들이 국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커질 뿐 아니라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높아집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충분한 토론을 필요로 한다 하는 점에서 합의 민주주의와 잘 맞습니다. 또한 장기적 협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조정시장 경제와도 잘 어울립니다. 조정시장 경제란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 협력을 통해 변덕스러운 시장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고용 안정과 경영 참여를 허용하고 국가는 노동자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높은 숙련과 공정 혁신으로 보답하는 식입니다. 그럼 거버넌스가 작동했을 때와 작동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일본과 독일 도시 사례를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한때 석탄 산업으로 유명했던 일본 홋카이도 유바레시는 이제 몰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시민들이 떠나버린 도시의 모습은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현재 유바리의 인구는 15명.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은 유바리 시청 앞입니다. 유바리에서 가장 중심지인데도 가게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아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유바리의 불행은 1980년대 석탄 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바리는 발빠르게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했고 필요한 돈은 중앙 정부로부터 빌렸습니다.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민선시장 나가타. 그는 모든 걸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ワンマン体制ではあったんですね。市民からもそういう声が上がります。議会でも批判する声ってあんまり出なかったんですね。 곳곳에 관광시설이 생겨나고 광부들은 새로운 일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시 예산의 10배가 넘는 빚을 안고 지난 2006년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입니다. 회계 장부까지 조작해 재정을 흑자라고 속여온 것도 나중에야 드러났습니다. 観光会社の社長でもあるし、夕張市長でもあるし、同じ人間がやってるわけだから、だからそういうふうに十分にチェックできない。 시가 파산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행정 유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했고 복지 혜택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夕張市が破綻になったんだから市民がそれを弁償しなきゃダメだっていうね、ものすごいこうバッシングっていうんですか。 일자리도 잃고 노후 연금조차 중단되자 많은 시민들이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유바리의 불행은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없이 시 정부가 모든 걸 독단으로 처리한 데서 온 결과였습니다. 유바리 시의 사례처럼 일본의 노동, 사회정책 역시 위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日本では人間関係のないいわば砂のような人々がたくさんいるという状態になっているので、いわばガバナンスが縮小しているというのが実態であります。 국가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노조가 사회적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본. 전체 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위한 일본의 거버넌스 역시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독일 서부의 중소도시 도르트문트입니다. 현대식 빌딩 사이로 말끔한 차림의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이런 광경은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석탄과 철강, 맥주,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So wie das vor 30 Jahren war, mit der Wäsche, dass man es draußen aufhängt und das wird alles grau, ist ja nicht mehr, es ist sehr grün. 그나마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석탄과 철강 산업도 80년대 접어들며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넓은 녹지도로 바뀐 이곳은 대형 철강 회사인 티센크룹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 90년대 초 티센크룹이 중국으로의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3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7만 명이 넘던 석탄, 철강 분야의 일자리는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노조는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IT와 물류, 나노산업 같은 혁신형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Debatte nicht nur über Cluster geführt, sondern die geöffnet, indem wir gefragt haben, wie will die nächste Generation arbeiten und leben. 노조의 제안에 대해 대기업 티센크룹은 500만 유로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난 2000년 도르트문트 시정부는 아예 시장직 속의 노사민정 기구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0년 내 일자리 7만 개를 만들겠다. 이를 위한 10년간의 길고 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Oder alle 4 Wochen. Aber in den ersten Jahren jede Woche einmal. Sieht, was läuft gut, was läuft schlecht, was muss verbessert werden. Das war für alle Beteiligten richtig harte Arbeit. 10년간의 대화 끝에 도르트문트는 IT와 나노, 물류뿐 아니라 전기차와 바이오 산업 등 10개의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주변 도시 인재들까지 끌어들일 정도가 됐습니다. Und das ist, glaube ich, auch ein Stück weit so dieser Dortmunder Weg gewesen, dass Gewerkschaften, dass halt die Industrie und die Stadt Dortmund gemeinsam versucht haben, halt immer Lösungen zu finden. 쇠락하던 탄광 마을이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끄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변신한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사회적 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유바리시의 사례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을 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독일 도르트문트시 사례는 사회적 대화가 위기 극복의 비결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수준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지만 성공적인 부흥기를 거쳐 제조업 강국이 됐고 엄청난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모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운명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기의 출발은 부동산 버블이 꺼진 1990년대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입니다. 90년대 초까지 4%를 넘던 경제 성장률이 연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기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나 국가 경쟁력도 모두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 노조의 안일한 대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의 매년 경기 부양책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찾을 의지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도 없었습니다. 노동정책 심의회가 있었지만 실질 권한은 없는 장관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정치와 유착하여 문제를 피하는 데 급급했고 노조는 기득권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불황이 고용 복지 체제에 한 충격을 풀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용이 어려워지자 일본의 가족 의존형 복지제도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겼고 사회 보장에서 제외된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들이 급증하면서 격차 사회가 굳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이 심해진 반면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이 4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다수인 노인들은 연금을 줄이는 데 반대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 복지 재정 지출이 늘어도 성장 유발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을 볼까요? 독일도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었고 사회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경직적 노동시장, 수혜적 복지, 높은 조세 부담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고 급기야는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습니다. 갑작스런 통일과 유럽 통합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랬던 독일이 오늘날 유럽의 강자로 화려하게 부활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3년에 단행된 어젠다 2010 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민주당 슈레더 총리는 과감하게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했으며 복지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개혁도 단행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고용위기를 겪은 반면 독일은 즉각 단축조업을 시행해서 노동시간과 임금을 줄이되 해고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일자리는 200만 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방만한 복지는 지속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금융위기의 반사이익으로 제조업이 큰 호황을 누리게 되자 수출이 급증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습니다. 이 결과 고용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손꼽히는 고용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과 일본의 거버넌스는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합의에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독일은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 서로 조율하고 해결책에 합의하면 국가가 이를 후원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분권 분배 조정의 거버넌스를 유지해 왔는데 90년대 들어 점차 내각과 총리 관저 중심의 일방적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독일은 대부분 한 정당이 권력을 독식하지 않고 연립정부를 구성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지층이 다른 두 대표 정당끼리 대연정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안정되고 정책 일관성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년 총리가 바뀐 일본에서는 장기적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단기 처방만 남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조와 같은 이익단체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왔다는 점입니다. 독일 노조의 조직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영 참가와 정책 참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국민 경제와 조화시키는 안목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에서 노조는 아예 대화의 파트너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별 노조 체제이다 보니 대기업 정규직 이익만 대변할 뿐 저출산이나 청년 실업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네 번째, 위기 성격이 달랐던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독일에서는 유럽 통합이나 독일 통일, 세계 금융 위기 등 마치 급성 폐렴처럼 몰려오는 위기 앞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장기간 걸쳐 진행되는 성인병과 같다 보니 심각성을 느끼는 데 시간이 걸렸고 선제적 개혁의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도약은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노조는 일자리를 나누고 정부는 일자리를 지킨다는 합의를 이루었고 노사정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독일이 조정시장 경제를 운영하면서 성장, 복지, 고용 간의 선순환을 이룬 비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회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거버넌스,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맞는 거버넌스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SBS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발표 이전에 제가 그 연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 뭐 복잡하죠. 이게 뭐 사람의 DNA 염기 서열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OECD 국가의 사회적인 합의 형태를 일종의 코드로 만든 겁니다. 스위스, 일본, 영국 이렇게 OECD 국가들이 민주주의 제도, 협약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코드화를 한 겁니다만은 뭐 아시다시피 사람들도 각자 다른 DNA 염기 서열에 따라서 가족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각 국가들의 사회적 합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분류를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보니까 비슷한 나라들끼리 서로 일종의 모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OECD 국가의 사회적 합의 유형을 분석한 게 또 바로 이 표입니다. 뭐 형형색색으로 지금 아주 울긋불긋하게 이걸 갖고 옷을 만들어도 멋있어 보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복잡합니다만은 이것 역시 자세히 모둠별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분야에 따라서 일관성이 느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표가 사회가 어떤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 기업, 노조, 또 정치권 이런 각 사회적 주체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또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일종의 코드화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복잡한 표 속에서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장덕진 교수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들을 보면 한국도 이제 우리만의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국가별 DNA 연구를 한 이유는 비슷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가진 나라들을 그룹별로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세 가지로
복지 지출, 정치 체제, 그리고 협의의 성격입니다. 먼저 세로축에 있는 것은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가로축 아래에 있는 것은 정치 체제가 다수제냐 합의제냐, 가로축 위쪽은 협의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나타냅니다. OECD 국가들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속하는 형태로서 복지 지출이 낮은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과 다수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그룹을 시장형 국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속하는 형태로서 국가주도적인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 체제는 다수제와 합의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국가들은 남유럽형 국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속하는 형태로서 복지 지출이 높은 조정시장 경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국가들은 합의형 국가로 부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 세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아래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버넌스라고 할 만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분석 결과가 확인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기준은 셋 중 어느 유형이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느냐일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에 대해 세 가지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이 각각 보여준 부문별 성과를 보면 합의형 국가들의 성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형,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것이 남유럽형 국가들입니다. 성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의형 국가들은 고용률은 높고 소득 불평등 정도는 낮았지만 실업률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시장형 국가들은 고용률과 실업률에서는 괜찮은 성과를 올렸지만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남유럽형 국가들은 세 가지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가능하다면 합의형으로 가야 하고 남유럽형으로 가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과만 좋다고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체질과 잘 부합하느냐가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착한 성장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성장 사회에 이르는 수준을 소득 불평등 정도와 무역 의존도 두 지표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세로축의 무역 의존도는 착한 성장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무역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를 반영하면서도 국제 비교가 가능합니다. 가로축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착한 성장 좌표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죠. 지난 수년간 우리가 마치 모범 답안인 것처럼 본받으려 한 시장형 국가들이 어디 있나 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수 시장 규모가 커서 글로벌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반면 자유방임적 경쟁 체제 탓에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입니다.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는 그리 잘 맞는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 좌측 상단에는 스웨덴,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이 모여 있고 한국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고 높은 무역 의존도가 보여주듯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험난한 세계 시장의 충격을 조정시장 경제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완화하고 있고 따라서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체질에 잘 맞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시장형보다는 합의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는 성과를 기준으로 보든 아니면 한국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든 합의형의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합의형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주요 사회적 파트너들과 함께 합의하는 질서, 즉 협치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보다 합의제 민주주의 요소가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노조는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대표성과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하고 기업은 노동을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책임과 성과를 함께 나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신의 경험에서 과감히 벗어나 작은 약속부터 함께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신뢰의 경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성장까지 이뤄낸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메달렌이라는 정치 박람회 행사입니다. 매년 7월이면 수십만 인파가 스웨덴 남부의 관광지 고틀란드 섬으로 모여듭니다. 알메달렌이란 정치 행사 때문입니다. 8일 동안 열리는 행사 기간 동안 정치권과 각각의 이익 집단,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모여 스웨덴의 현안과 미래를 얘기합니다. Jag är övertygad om att svaren vi ger för att jobben ska bli fler, vår vilja att det ska löna sig bättre att arbeta. 행사 기간 내내 곳곳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미디어는 이를 하루 종일 시청자들에게 전합니다. 어디서나 정치인을 만날 수 있고 장관들이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중에도 반대 시위자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Utveckla drönare. Och det var också frågan om relation. 알메달렌은 이렇듯 평등과 소통의 장입니다. Det innebär en plats, en stor öppen demokratisk mötesplats för alla som vill delta. Det kostar ingenting att vara med på seminarier. De är öppna för alla. Alla kan delta. 이런 정치 문화는 국민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올로프 팔메 총리가 46년 전 트럭 위에서 연설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문화가 스웨덴 사회적 대화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 스웨덴의 최대 고민거리인 일자리 문제도 바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Trepartssamverkan, det är inte staten som skapar, det är fack och arbetsgivare som brett ska hitta. Jag tror vi har haft, när vi räknar bara på fack och arbetsgivare, 350 möten de senaste ett och ett halvt år. 스웨덴은 이미 1930년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뒤 70년 넘게 대화와 합의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대 임금 불평등 완화 정책이나 90년대 조세 개혁도 모두 각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 왔습니다. 국가적인 중대사에 부딪힐 때마다 이른바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낸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The changes, if you change the government, they won't be so big, the policy radically from one day to another, because we always have these talks between the different parties.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은 것도 바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 번 약속한 정책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Bra sjukvård, bra infrastruktur och bra skola och äldrevård. För att få fler människor i arbete, en bättre välfärd. 국민의 신뢰 속에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는 스웨덴. 그 비결은 바로 성장과 복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거버넌스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온 결과가 아닐까요? 갈등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이는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몇 단계의 연구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진짜 속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관련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을 심층 면접해서 당사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할까요? 노동시장 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임금이나 고용 같은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합의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인터뷰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양보의 핵심이다. 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와 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몇몇 전제 조건만 충족된다면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동의하는 여론도 높은 편입니다.
여론조사 응답자 3명 중 2명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지금 받는 임금의 일부를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왜곡된 임금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임금 구조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비중이 높아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 또는 기본급이 너무 낮아 수당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요? 고용률과 고용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임금 체계 개편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규직 일자리는 근속 연한이 길어지고 연공 서열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공급 체계 하에서는 정규직 신규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터뷰한 경총 관계자는 연공급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린다고 말했고,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연공급이 저성장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부담으로 생각하면 가급적 일찍 내보내려고 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복지 지출 증가와 같은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되니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쪽에서도 연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위해서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민감한 노동시장 이슈에도 생각보다는 꽤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실제로는 잘 되지 않을까요? 한국형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합의를 시도한다는 대화의 틀이 있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대화의 틀이 없다 보니 번번이 갈등으로 귀결됩니다. 한국형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는 노사 양자 간의 대화가 중시되고 정부의 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의 위상이 모두 취약하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역할은 법을 존중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단체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이 주어지고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는 한 대화와 합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의 두 번째 역할은 정책 수단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당 중심의 임금 구조를 바로잡아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을 자기 임기 내에 끝낸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을 조직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측은 사측대로, 노측은 노측대로 대표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단체 교섭은 각 사업장 단위로 알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경영자 단체들이 오히려 산별 교섭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노동자 단체의 책임성만 보장된다면 같은 갈등을 사업장 단위로 수천 번 반복하기보다는 한 번의 산별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경영자 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들이 한 번의 교섭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하는 동안 우리는 같은 갈등을 사업장 단위로 수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별 노조의 전환과 협약 적용률 제고 등의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파트너로 발전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사측이든 노측이든 지금보다 훨씬 넓은 대표성을 확보해야 비로소 그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합의의 틀, 즉 거버넌스가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과 복지를 이루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거버넌스는 합의형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인식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합의형 모델로 가기 위한 공통분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양극화된 일자리의 격차를 줄이고 더 착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아까 처음에 주제 영상 보실 때 75세 할머니의 희망 들어보셨죠? 일자리 갖고 싶다는 겁니다. 뭐니 해도 이 100세 시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찍이 세종대왕은 생생지략이라는 것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뭐 결국 일자리란 얘기입니다. 사실 수백 년 전 세종대왕 시대나 지금이나 국정 목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을 모시고 한번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한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었던 제도나 관행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이고 경제 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노사관계는 기업 중심의 패러다임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의 직무 가치나 생산성과는 무관하게 근무 기간이 늘어갈수록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 개인과 가족을 살필 여유 없이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만 하는 장시간 근로, 이것이 기존 패러다임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우선 근로자들을 관리하기가 쉬웠습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도했고 기업 내 훈련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역시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몸바쳐 일했고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서 수입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존의 패러다임은 그런대로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도 성장으로 일자리도 늘고 분배 상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고용이 정체되면서 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조합원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조합원 사이에는 임금은 물론이고 고용 안정과 복지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벌어져 사회 양극화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고도성장 완전고용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남성 가정이 혼자 벌어서 자녀와 부모를 부양했는데 이제 이건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게 되었고 노인 빈곤은 국가적 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일과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변화와 전환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남성 가정 중심의 장시간 근로 체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남성 가정이 가족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조정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대폭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가족 양립의 사회, 저녁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열악한 비정규직 형태의 시간제를 확산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안정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말합니다. 셋째,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기존의 기업 중심 고용복지 모델을 사회적 고용복지 모델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공정임금, 단축되고 다양한 근로시간 모델, 튼튼한 사회 안정망이 결합된 것이 바로 새로운 고용체제입니다. 이 새로운 고용체제는 우리의 새로운 사회 모델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새 시대의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질 저하를 우려할 것이고, 기업 역시 인건비 상승과 정규직 고용 확대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노사정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입니다. 노사 모두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조정과 양보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루고자 하는 상생협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합의의 기록이 있습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타협을 도출한 바가 있고, 주 5일제 도입, 노동법 개정 등 주요 노동정책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추진해 왔습니다. 올 5월에 맺은 일자리 협약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비록 현재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사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주장과는 달리 실제 취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정년 연장 등에 대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유연한 태도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자신들의 몫을 보다 잘 대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화와 타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을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지역에서 성공시킨 모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부천 지역의 노사민정 대화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치 대학 동창회 같은 이 모임은 부천 지역 노사민정 단합대회입니다. 누가 노측이고 사측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분위기는 시종 화기애애합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경연.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거버넌스의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다른 사람은 만족하는데 저만 만족 못하면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부천에 있는 90만 노사민정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부천은 노사분규와 파업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생존의 위기에 처하자 노사는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앙 단위의 노사정 협약보다 앞서 부천 지역 노사정 협약을 맺은 겁니다. 회사가 파산이 되고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상생의 효과들을 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정부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악수를 하더라도 혹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서로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시정부가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증을 서준 거죠. 이후 부천 노사민정은 10년째 단 한 건의 분규 없이 각종 노사 문제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부터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과 구인 같은 일자리 찾아주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직업의 가능성을 노동자들에게 열어주는 직업훈련 과정도 개설했습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걸 자기가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노사민정이 희문 앞에 일자리 문제에 나선 덕분에 지난해에는 14,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노사정이 합의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뭐 대다수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했거나 이렇지 합의 내용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지켜지고 그냥 그 당시로 끝나고 유야무야됐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사는 손을 잡기 힘들 거라는 통념을 깨고 합의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부천시. 한국형 거버넌스의 가능성은 이렇게 우리 주변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성공하려면 대화의 틀도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 노사정위원회는 기존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비정규직과 청년, 여성,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협소한 노동정책 이슈에서 복지정책을 포함한 관련 사회경제정책 전반으로 논의 이슈도 넓혀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을 성숙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대한민국, 성숙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장으로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장 신경렬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의한 좋은 거버넌스는 이제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인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한 SBS의 3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임금개혁 10년위원회를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방식에서 직무 능력급직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퇴직 불안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비정규직 문제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금 개혁 문제는 모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협의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업종 대표와 임금 전문가가 서로 협력해서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 구성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정호선 기자가 취재한 통영 사례에서 보듯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SBS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들을 모시고 밀양국 리포트 행사를 치르면서 정부가 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연금이나 의료 같은 전통적 복지보다는 고용과 가족 친화적인 복지가 돼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사회의 복지 논의는 연금과 의료 같은 전통적 복지에 한정됐습니다. 공공사회지출 비용의 경로가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도 그리스와 같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지난해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우리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SBS가 지난달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노동단체가 근로자를 잘 대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6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 이후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만 뚝 떨어지면서 개별 근로자만 힘든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계도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 전략을 놓고 사용자 단체와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조직의 리더십이 핵심 요소일 텐데요.
그걸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대통령 자문기구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민대통합위원회, 그리고 노사정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서로 기구는 달라도 논의되는 내용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걸 보면은 마치 별개의 섬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자문기구 위원장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봅니다. 거기에서는 각 자문기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함께 공유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위원장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고용을 중심에 놓고 소득 정책과 복지 등 사회 정책, 그리고 거시 정책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구상대로 고용을 통한 성장과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6월에 개최된 프랑스의 사회 대토론의 모습입니다. 노사정 대표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대표까지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1년 동안 프랑스의 경제, 사회, 환경 정책에 대한 방향이 논의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노조 가입률이 10% 남짓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단체는 무려 5개나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랭드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올랭드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는 막 골치 이끌거나 또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도 헌법기구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우리도 대통령 자문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SBS의 3가지 제안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사회적 대화와 좋은 거버넌스는 문화와 제도로서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오늘 보고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측 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하는 착한 성장 사회 만들기에 대한 SBS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원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아울러 고견을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발표자분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 주체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해왔음에도 그 결실은 미흡했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사회적 합의 모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뭐 아니면 도식의 비타협적 협상 방식, 참여 주체들의 리더십과 대표성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빈곤 등으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이 커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노사 모두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업은 비용 절감 위주의 경영 전략을 구사하고 노조는 정규직 중심의 이익 보호에 집착하면서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사회적 대화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고용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이는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천력을 담보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각 참여 주체들이 현재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보하고 합의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에 보다 나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미래의 지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배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불리한 개혁에는 저항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노사 모두 지금 작은 하나를 양보하되 나중에 더 큰 둘, 셋을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작지만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타협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공유하고 신뢰를 축적하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노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대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일가정 양립 등 노동 이슈에서부터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일자리 친화형 조세 복지 제도까지 국민의 삶과 행복에 가장 중요한 과제들부터 차근차근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SBS에서 제언해 주신 대로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대화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가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새로운 장을 여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를 얘기하면서 정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자리에도 대화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한 박관영 전 국회의장 나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대화 타협 끝없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나눈 내용들을 과연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의 말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합의형 가버넌스 국가로 가자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신 SBS의 해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5, 60명도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서 대한민국 국가 모델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교수님과 함께 독일에 갔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이 자기가 20년 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자기 주머니에는 딱 100마르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것, 또 공부하는 것, 아프면 병원 가는 것 하나도 삶이 불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 모델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오늘 SBS가 그 하나의 해법으로 좋은 일자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 가버넌스의 정점에는 바로 정치 가버넌스가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노사가 합의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근본의 문제에는 정치가 있다. 바로 문제는 정치다라는 데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취임하시면 과거에 보면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립니다. 2, 3년 지나면 인기가 추락합니다. 3, 4년째 되면 측근 비리로 정권이 거의 일을 못합니다. 또 여야는 계속 싸웁니다. 예산이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몸싸움을 하지 않습니다만 몸싸움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독일에서 한번 그 공부를 찾아봤습니다. 독일도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더군요. 이 바이마르 헌법의 그 혼란과 그 반동으로 생겨난 히틀러의 나치 체제, 그 체제 하에서 미래를 준비했던 정치인들과 학자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이 모여서 목숨을 걸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그러한 독일의 철학인 질서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현재의 정치 체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독일은 49년 이후에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온 이후에 65년이 지났습니다만 총리는 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의원 내각제입니다. 평균 재임 기간이 8년 넘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아까 아젠다 2010을 추진했던 슈레더 총리의 정치적 함의는 그것을 한 것에 대한 용기도 있지만 좌파 정권으로 탄생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반하는 정책인 노동 유연성을 채택했다는 그 정치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훌륭해서인가 아니면 시스템인가? 저는 두 가지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싸우지 말고 합의하면서라는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러한 여야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것을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이것이 답답하니까 1년 만에 재개정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바로 합의형 가버넌스로 가자는 새로운 구조의 모색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철학의 부재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더욱더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SBS를 비롯한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사회의 지도자들께서 여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권력 분점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왜 52대 48로 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근데 권력의 분점은 거의 100대 0, 90대 10 이렇게 권력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너무 큽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박관영 전 의장님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께서 새로운 합의형 가버넌스를 위한 국가 권력 체제의 변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체제를 위한 고민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느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도록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SBS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대 국회 들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크게 활성화됐다는 점일 것입니다. 의원회관이 2배로 증축됐지만 크고 작은 회의실을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으로 몸싸움을 할 수 없게 돼서 노는이 공부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혁신과 정의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90명이 넘는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독일 국가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독일 정치의 연속성과 책임성이었습니다. 2005년 총선에서 정권이 3인당에서 기민당으로 넘어갔을 때 집권한 메르켈 총리는 3인당의 슈레더 총리의 개혁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드린다고 취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과 영국은 사회보장제도 철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했지만 독일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콜 총리는 어린이 지원 등 오히려 복지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나아가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개척한 동방정책, 동독 및 동구권 사회주의 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 또한 보수당인 콜 총리가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정파와 계파를 초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 확대하겠다는 독일의 정치 문화야말로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합의제 정치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 문화, 즉 이해 당사자들의 거버넌스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여야 정치인들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민주주의 가치와 사상을 토대로 연방주의를 채택했으며 자치와 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시장경제 철학에 기반해 국가가 개입해서 실업, 의료, 재해, 연금, 간병 등 사회보장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 문화와 구조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독일 모델에서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작동 배경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업인들의 합리적인 자세,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은 회사의 주요 사안에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노사 공동 결정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나라입니다. 수처작주, 어디서든 주인이 되라는 격언처럼 모든 종업원이 자신을 회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치인, 기업인, 노동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시민항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직선제를 쟁취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활짝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즉 경제민주화 사회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년 초부터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가 현실적 대안입니다. 독일처럼 지역 대표성과 계층 대표성을 가지는 비례대표의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양원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경필 의원과 원혜영 의원 두 분은 국회에서 오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체제 연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제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자리 위기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한국형 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대로 임금 개혁 10년 위원회 가동, 사회 안전망의 강화, 그리고 리더십의 회복, 이 저희가 드린 제안들이 든든한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1차 미래 한국 리포트,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든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